2024년 제1회 납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에서 전체 사회를 맡게 된 한양사이버대학교 김경화입니다. 네, 오늘 납세자 포럼의 주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정의 역할입니다. 공익법인은 국가나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과 출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볼 때 공익법인이 주어진 여건에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세정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세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납세자 포럼 행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시작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 변호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기 변호사입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2024년 납세자 포럼을 저희 법인에서 여시게 돼서 대단히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은 영리법인이지만 저희도 공익법인인 동천이라는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평소에 생각할 때 이 영리법인과 저희 공익법인이 서로 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리법인뿐 아니라 이 공익법인이 함께 발전하고 지원이 되어야 서로 밸런스가 맞추면서 사회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세정의 역할에 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는 대단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법인도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 관여하고 지원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논의, 아주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럼 주제의 발표는 납세자연합회 회장님이신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님이신 동국대 김갑순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훈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납세자연합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25분이고요. 사실 올해 첫 납세자연합회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합회는 99년에 설립이 됐어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또 공익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회장을 거치고 지금 명예회장이신 김갑순 교수가 사회를 맡아주셨고 홍경 교수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서도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일당백에 공익법인 분야에서 전문가들 모셨고요. 특히나 지금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경우는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재산세제 과장님께서 과연 현장에서는 어떠한 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개관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원래 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납세연합회라는 부분이 납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때에 따른 증세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와 그다음 세정 부분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관계자도 결국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일단 세제 분야가 중요할 것 같아서 세제실에 관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관련 자료는 기회가 되는 대로 국세청에 관련해서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행 제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공익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그래서 제3별로 해서 현금과 부동산, 기부액은 어떨까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 유산기부 여기 토론자분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유산기부, 계획기부도 요즘 이야기를 같은 용어를 하더라도 이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기부에 관한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는 사실 공익법인을 통해서 좋은 의미로 기업을 유지시키면서도 공유활동을 하는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김경환 교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의무가 이제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적정한지를 되돌아볼 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포인트로 개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 공익법인이 있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걸 제재를 하기 위한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게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이걸 현 시점에서 납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가면 이제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숫자를 보니까 4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들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의 방향부터 시작해서 정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의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규제가 아니라 좀 지원할 때라는 생각을 밑에 깔고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 이게 이제 정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려면 이걸 악용 가능성 문제점도 보완을 돼야 실질로 개정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금 감면을 공익법인 업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하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짚어줘야 개선 실질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기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은 저도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상속세의 증액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인 것처럼 이제 법무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특히나 공익법인법이라 불리는 것은 75년도에 우리가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서 60년대 작동이 되고 민법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75년도에 지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만 민법에 대한 특례로 만들어졌고 그 당시 사회 배경을 보면 66년에 구세청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70년대에 오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고 77년이 되면서 이제 부가세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공익법인들이 성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 성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대는 맞지만 지금에는 약간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익법인 관련 법제들을 보면 주무부처인 법무부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인쇄문 5페이지고요. 근데 이제 민법을 손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공익법인들이 합병하기도 하고 분할할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민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60년에 시행이 됐고 여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주를 여기다가 낳고 있고요. 이수 변호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지금 허가주가 맞을까? 준칙주의라든가 신고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세제 이해 이전에 법무부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립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교육부와 관련이 있는 거고 다음에 슬라이드 넘어오시면 이제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연락이 오거든요. 보면 여기는 또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법인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종교법인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익법인 4만 개가 되다 보니까 근거가 되는 법 세법이 다른 걸 보려면 주무부처가 각각 다른 문제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자 연합회의 경우는 세제 분야를 얘기할 텐데 세제도 들여다보면 이게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라 볼 수 있는 국세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이야기하면 행안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법인들은 세제 이외에 다른 법제뿐만 아니라 세제 안에서도 기재부 또는 행안부
아도 이야기를 소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법이 개정된 기부법, 이름이 기부문화 활성화라고 못을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 가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실권리자라든가 이것도 또 법무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법이 얽혀 있다는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법제도가 여러 부처와 관련된 거는 알겠다. 세제 위의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제 분야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공익법인 분야에서 2023년에 여기 경우에는 이제 WGI라고 그래서 매년 자료가 나오는데요. 2022년 기준을 보면 우리가 88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고민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 노력을 해서 순위가 올라간 자료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나라 거를 종합해서 봤더니 88위. 그래서 보시면 자선재단에 기부한 적이 있는가로 보면 45위.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느냐 89위.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낯선 도움 중이느냐 96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뭔가 기부에 대한 변화를 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종교단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부자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자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자들은 또 세후소득을 생각이 되거든요. 기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세금 고려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부자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9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들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있을 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를 좋은 걸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다른 데 없는 웬만한 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파트인 고위목사업 준비금의 송금상임이라든가 이자소득, 자산양도소득,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분, 그 다음에 부가세 면세, 그 다음에 취득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기부세제 관련해서는 이제 세액공제라든가 필요금비산임이나 소득공제, 그다음에 법에서 송금산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 거냐? 이거가 있는데 불구하고 기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뭔가 변화를 깨야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페이지 넘어오시면 토론자들께서도 최근에 법원까지 간 사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기 사건 같은 경우가 작년에 판례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주식 기부에 관련해서 5%, 10%, 20%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 만들어진 것도 수원 교차로 사건 뒤에 보는 2017년에 또 고 한필상 씨께서 좋은 취지로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이게 90%를 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형 판례까지 갔는데 10페이지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2003년 2월에 기부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2017년 기부한 지 14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앞에 오토기 사건을 보면 2015년에 기부를 했는데 이거는 5% 적용하느냐 10% 적용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 공익법인이 기부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계산식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에 관한 부분이 이게 기사화되고 하면 기부자들이 주춤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풀어줘야 되는 법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익법인 관련 행정의 경우는 제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결국 민법과 공익법입법상의 허가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허가주의로 하다 보니 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또 지자체의 권한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그 허가주의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에 인해서 어느 허가기관을 가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에서 애로사항을 듣게 됩니다. 김일성 박사님께서 실은 실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 회신 같은 거 많이 들었게 되는데 이제 담당자가 좀 잘못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들라든가 일과선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에 그 민법을 보시면 민법, 공익법인법, 기부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법 보면 관련 법령의 담당자가 여러 가지다.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등장을 해서 공시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포탈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공시, 결산서를 공시하는 게 11,000개 정도. 그 다음에 공익법인 가동법인 수는 이제 법인세 사이드에서 국세청 통계를 보면 39,000여 개. 그래서 4만여 개 공익법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세 통계 연모에서 법인세 영역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영역에서 이게 4만 개가 나와서 그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 중에 결산을 공시하는 경우는 11,00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여기 보시면 기부금 세액공제날 2020년 부서 통계를 봤더니 여기에는 정치자금 기부는 이제 4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법정 지금 특례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는 거의 200만 명. 근데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지금 현재 불리는 경우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450 제외하면 450만 명.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경우는 200만 명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세제와 연결고리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행 제도와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그 기부하는 것별로 개선상을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슬라이드 1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조각조언 내에서 발표를 하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기부인데요. 현금 기부의 경우에는 현재는 근로소득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도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3천만 원 초과의 경우 40%까지 올해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떻게 행안부가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해놨습니다. 우리가 특례하고 일반의 부주로 관심이 많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액공제 부분의 방식에 관한 부분도 그 당시 세입자를 만나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꿔야 될 이유. 근데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재전환하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도 이제 검토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에 대해서 당시에 논문이 두 개가 각기 다른 실증 논문이 나왔는데요. 9페이지, 슬라이드 14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박명호 박사님 등의 경우는 그 당시 2014년 전환 다음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라는 논문도 나왔고 2017년의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들은 기부를 줄였다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세액공제가 나름대로 종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미를 가지고 개정을 했지만 과연 기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개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제실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꿨던 거를 거꾸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을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정책 목적을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10년 텀으로 바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회 보겠습니다. 부동산 부분입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법인의 경우는 가장 좋은 게 현금을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걸 다 바로 사업에 쓸 수 있고, 근데 기부 현장은 그렇게 현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과 증여세를 보면 주로 우리나라의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많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권 제한 경우도 있고, 그 복잡한 권리관계가 엮여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도 현금화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느냐? 공익법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세에서 취득재산세를 보면 학술단체나 장학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처럼 공익법인 중에 일부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16을 보시면 이걸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결국 좋은 의미로 기부를 받았고 그걸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할 텐데, 그래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라든가 공익법인 규모를 가지거나 아니면 저 문제라면 이걸 갖다 공익법인 혜택을 주면 이걸 아용해서 부동산 투기할까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외시키는 것들을 따로 떼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토론다 중에 이 쟁점을 가지고 자세히 하게 될 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17을 보시면 주식기부입니다. 주식기부라고를 들여다보면 지금 원래는 제한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공익법을 이용해서 우회 지배하는 게 문제가 돼서 10% 제한이 20% 제한이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5%까지 제한이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여러 제도 요건을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17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국세청의 공익법인 세무 안내 부분인데 5%, 10%, 20%에 따라 한도도 없는 여러 가지 네 그룹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한도를 각각 다르고 있는 공익법인들한테 기부하다 보니까 동시에 주식 기부를 하게 되면 이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은 있지만 복잡하면 세제가 반드시 납세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슬라이드 18번을 보시면 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경우 수험교차로 사건을 보듯이 좋은 취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한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50, 20%라고 하는 부분이 90년 12월 31일 전에는 그 20% 제한 신설을 뒀고 그게 5%가 제한됐다가 다시 높이는 그래서 2008년부터는 10% 제한 신설을 하고 수험교차로 사건 대응 판결 나와서 이제 18년 늘리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야 주식기구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지주회사가 합법화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공익법인을 통해서 기부 받을 건 받고 이걸 갖다 공익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 여러 가지 규제도 들어오면 결국 예전에 그냥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구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시절과는 다른 제도 변화가 있다면 지금은 일단은 주식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유상기부 부분인데요. 사실 유상기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유류분입니다. 근데 유류분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19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4월 달에 그 위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형제자매 유류분의 경우는 단순 위헌이 났고요. 대신에 폐륜적인 상속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기죄에 나오면서 법 바꿔라. 그래서 미법학자들이 지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 대응 신탁도 어떻게 보면 유류분을 우회하는 하나의 신탁 상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제 1심의 경우에는 2심을 놓고서 이게 유류분을 우회할 수 있는 게 신탁에 관한 부분이 허용됐다 안 했다라고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 2심 경우를 보면 유류분 부족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대신에 1심의 경우 유류분의 경우에는 유언 대응 신탁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있어서 여기에 관한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상기부 활성화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 20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적어도 공익법인한테 기부를 하면 보통 유상기부하면 가족 간에 상담하는 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류분의 예의를 인정하는 것도 어떨까? 토론자분들께서도 공익법인 관련된 기부의 경우는 예의를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을 또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유지 부분인데요. 사실 이 기업 유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각이 맞닥뜨려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토론자 중에서도 시민단체 토론자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들려보려는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기업 유지가 고용 유지라고 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기업 유지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인 기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활용되는 게 현장에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가압상속 공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확대가 나옵니다. 근데 활용도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도 자체는. 근데 이 부분이 조세피의 가능성 부분은 어느 정도 막아줘야 이게 제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업 유지, 고용 유지인데 부의 대물가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닌데 악용 가능성 부분은 안전장치 두한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국세청이 가압승계 세무 컨설팅을 2020년 9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세가치 같은 게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압승계 그리고 기업 유지 부분의 제도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기업 유지의 대물리나 보는 것과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공익법인들이 사만여 개라 보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에 따라서 의무가 규모가 클수록 의무를 강화시켜 놓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24페이지 보시면 더 복잡한 내용으로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5페이지 넘어오시면 그러다 보니까 협력의무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산세가 켜켜이 지워지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25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경우에 임직원 취임했을 때 인건비 제한한다거나 근데 인건비 제한하는 부분이 좋은 사람 보시려면 인건비를 제한 두는 게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혹시 출연자가 자기 자신 안 쳐가지고 결국 높은 연봉 받을까봐 이걸 제한해놨는데 이게 자식들이 다른 거 하지 이 부분이 오히려 좋은 분을 모시는데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그 법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쪽 시험만 보지 말자는 게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용계좌 가산세 부분을 보면 전용계좌 공익법인이 계좌로 돈 들어가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용계좌 안 썼다고 해서 페널티가 많이 주어지는데 그 돈 허투루 쓰는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면 전용계좌 안 썼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패드 주는 걸 좀 완화해 준 거 어떠냐, 이제 그런 걸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26페이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익법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세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연합회의 경우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좀 더 돌아보자. 그래서 세제뿐만 아니라 세정을 돌아보고 오늘 논의된 부분이 단순히 세수 확보나 과세 편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진정 납세자를 위한 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 납세연합회 여러 계신 분들이 같이 마련했고요. 그래서 기부금 공제를 세액 공제에서 소득 공제 전환, 부동산 기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의 혜택을 좀 늘리자. 그리고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한다면 취득을 완화를 해서 주식 기부 많이 하도록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서 적어도 기부를 한다면 유류분의 예외를 인정하는 건 어떨까? 그 다음에 가학상속 공제의 경우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후 관리는 완화를 좀 시켜서 아니 과세 이하를 좀 확대를 하거나 일부 제도 변화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협력 의무,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가산세는 조정할 필요하니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세수 감소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부의 대문을 길을 터주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극복해야 실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개정이 하기에는 이런 걸림돌을 넘어야 될 거고요. 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세청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공익 중소법인 지원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이런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 기재부에서 오셨지만 기재부나 국세청의 경우에 법에서 불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는 고쳐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납세자 그리고 공익법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 교수님의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종합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